정리 16을 보십시오. 정신을 보통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대상에 다소 유사한 어떠한 사물을 우리가 표상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물이 그 대상과 유사한 점이 그러한 감정의 작용 원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것이다. 그 자체는 기쁨과 슬픔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것이 기쁨과 슬픔을 주는 어떤 대상과 비슷하거나 가깝다는 이유가 그것을 사랑하거나 정오하게 된다는 것을 정리 16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명을 보시죠. 정명, 그 사물이 그 대상과 유사한 점을 우리는 가정에 의하여 대상 자체 안에서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을 함께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정리 14에 의하여 정신은 유사점의 표상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될 때마다 곧바로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에도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각하는 사물은 우연에 의하여 기쁨 또는 슬픔의 원인이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우연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연이라고 설명했죠. 그러므로 정리 15의 계에 의해 그 사물이 그 대상과 유사한 점이 그러한 감정의 작용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물을 사랑하거나 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용된 것을 보면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 14를 보시죠. 만일 정신이 언젠가 동시에 두 가지 감정에 의하여 자극받아 변화되었다면 나중에 정신이 그 중 하나에 의해 자극받아 변화될 때 다른 하나에 의해서도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를 옛 연인의 경우 연민과 정오가 오발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연인을 사랑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동시에 또 그를 정오했던 그런 이유나 감정들이 같이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 15는 모든 사물은 우연에 의해서 기쁨이나 슬픔 또는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 우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예를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아파트 주부의 예를 들었죠. 미지근한 물이 나올 때에 그 자체가 직접적인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아니지만 과거에 주택에서 살던 때에 찬물에서 설거지 하던 때를 생각함으로써 그것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슬픔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연에 의해서 기쁨과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 15의 계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고찰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것 자체가 그러한 감정의 작용 원인이 아닌데도 그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정화할 수 있다. 여러분들 축구 좋아합니까? 다들 좋아하죠. 손흥민 선수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죠. 여러분도 손흥민 선수 사랑합니까? 근데 손흥민 선수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우연히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축구가 잘 이기고 또 이기는 원인이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쁘니까 덩달아서 손흥민 선수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손흥민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축구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 다음 정리 17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를 보통 슬픔의 감정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사물을 똑같은 정도의 기쁨의 감정으로 우리를 보통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다른 사물과 다소 유사한 것으로 표상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유사하다는 것은 모양이나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으로도 의미하지만 나랑 가깝다, 또 내가 표상하는 사물과 매우 가깝다라는 의미로서 유사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증명, 왜냐하면 가정에 의하여 이 사물은 그 자체로 슬픔의 원인이며, 또한 우리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이 사물을 표상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정오한다. 여기까지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죠. 슬픔의 원인이 되면 당연히 정오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만 이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기본적인 감정이 뭐죠? 스피노자는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뭡니까? 기쁨, 슬픔, 욕망. 자, 여기서 발생한 두 가지 감정을 설명했죠. 사랑과 정오. 사랑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증가할 때 느끼는 감정. 기쁨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 거기에 사랑하게 되는 감정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정오, 미워한다는 감정은 슬픔이 계속 증가하는 데서 그것이 밉다, 좀 증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정오라는 감정이 어떻게 슬픔과 기쁨이 관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용을, 다른 감정들을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우리를 보통 똑같은 정도의 기쁨의 감정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다른 사물과 다소 유사한 것으로 표상하는 한에 있어서 가깝다, 비슷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똑같은 정도의 기쁨의 노력을 사랑할 것이다. 정리 16에 의해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정오하며 동시에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정오하는 감정과 사랑하는 감정이 서로 교차한다는 것은 기쁨도 증가하고 슬픔도 증가하는 이 두 개의 감정이 오버랩된다는 거죠. 인용되어 있는 정리 13의 주석은 이러합니다. 사랑이란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정오란 외부로부터 오는 슬픔이다. 정리 16은 정신을 보통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키는 유사한 사물을 우리가 표상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물이 그 대상과 유사한 점이 그러한 감정의 작용 원인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것이다. 자, 이것은 정리 15에서 이미 다루었죠. 손흥민 선수의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싫어하면서 한편으로는 설모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우리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래 사람 중에서 아주 덩치도 좋고 힘도 좋은데 늘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고 친다는 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밉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덩치가 좋고 힘도 세고 하기 때문에 설모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저놈을 저 문 앞에서 지키는 기도로 사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모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나쁜 얘기는 하지만은 자, 도박판을 벌이는데 누가 문 앞에서 경찰 오는가 봐줘야 되죠. 그래서 기도로 그 폭력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사고를 치지만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 어떤 쓸모있는 경우로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주석을 봅시다. 두 가지 반대되는 감정으로부터 생기는 이 정신 상태는 마음의 동요. 자, 마음의 동요가 앞에서 한번 다루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음의 동요. 즉 헷갈린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헷갈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저녁에 만나는 사람이 야곱인 경우와 빌립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오늘 저녁에 야곱을 만나게 될까 빌립을 만나게 될까 하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를 마음의 동요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그것의 감정에 대한 관계는 의혹의 표상에 대한 관계와 같아. 즉 의혹이라는 말은 누가 어떻게 될지를 좀 의심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요랑 비교를 해보면 빌립을 만날 수 있을까? 야곱을 만날 수 있을까? 조금 의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와 같다는 겁니다. 이 정신 상태가. 그리고 마음의 동요와 의혹은 단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마음의 동요라는 것은 아무래도 의혹보다는 약간 가볍죠. 그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는 것이죠. 제2부 정리 44의 주석에는 어떤 내용이 오는가 하면 저녁에 빌립이 올까 야곱이 올까 하는 그 내용이 제2부에 실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음의 동요라고 했죠. 헷갈린다고 했죠. 자,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앞에 정리해서 내가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그 자체에 의하여 어떤 감정의 원인이며 우연에 의하여 다른 감정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원인으로부터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자, 이것은 내가 그런 식으로 하여 이 동요를 보다 더 쉽게 앞의 정리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이고 마음의 동요가 대개의 경우 두 감정의 작용 원인인 한 대상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하니까 부정한다는 것과 아니다는 것은 둘 다 부정이죠. 그렇게 말이 괜히 군더더기가 붙어서 어려우니까 부정한다는 것과 아니다는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거 없애버리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이 노란 부분을 없애버리고 두 감정의 작용 원인인 한 대상으로부터 생긴다 까지만 딱 잘라버리면 되죠. 그것을 뭐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이중부정하면 내용만 괜히 어렵게 보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룬 내용이죠. 미지근한 물이 나올 때 따뜻한 물을 기대했을 때 발생하는 슬픔과 주택에서 찬물로 설거지할 때를 생각하면 발생하는 기쁨이라는 두 가지 동요가 미지근한 물이라는 한 대상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재에서 설명한 내용을 그 내용에 대한 딱 맞는 예를 하나 들었죠. 하나의 대상으로부터 두 가지 감정의 작용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제2부 요청 1에 의해 본성을 달리하는 수많은 개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동일한 물체로부터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인간의 신체가 수많은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제2부 요청 1에서 다루었습니다. 요청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공리에 준한다, 공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공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신체는 굉장히 많은 개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제2부 정리 13회 뒤에 있는 보조정리 3회 뒤에 있는 공리 1은 뭐냐 하면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의해 움직여지는 일체의 방식은 움직여지는 물체의 본성에서와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성에서 생긴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두 물체가 하나의 물체에 의해서 다른 물체가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 이 전체의 방식, 일체의 방식은 움직여지는 물체의 본성,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성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는 능동이고 하나는 수동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동일한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물체들의 본성이, 즉 능동적인 물체들이죠. 본성이 상이함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움직이게 하는 물체들의 본성들이 서로 다름에 따라서 그 동일한 물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거죠. 하나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용하니까 역시 그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상이한 물체들은 동일한 물체에 의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능동적인 물체들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서 상이한 물체들이라는 것은 그 물체들의 동작을 받는 수동적인 물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능동적인 물체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그 작용을 받는 수동적인 물체도 동시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리 1이었습니다. 자, 또 반대로 동일한 사물이 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물은 신체의 동일한 부분을 많은 방식으로 자극하여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원리죠. 능동적인 것이 많은 방식이라면 수동적인 것도 그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동일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동일한 대상이 많고도 반대되는 감정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는 사랑의 감정, 하나는 정오의 감정의 원인들이 돼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오발협되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정리 18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리 18. 과거 또는 미래의 사물의 심상에 의해서 인간은 현재의 사물의 심상에 의해서와 동일한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과거, 미래, 현재라는 시간에 관계없이 어떤 사물의 심상에서 동일한 감정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한 가지 철학적인 의미가 뭐냐면 과거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현재 시간에서 생각하는 그 기억이고 미래라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다른 관점으로서는 현재만 존재하는데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예상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규정할 수도 있다는 철학적 관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정명을 봅시다. 인간이 어떤 사물의 심상에 의해 자극받아 변화되는 동안 인간은 비록 그 사물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현존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역시 다룬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3부는 감정의 본성과 기원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감정을 그냥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는구나, 서로 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또 직접적인 원인이 안 돼도 발생하는구나, 여러 가지 감정의 발생 경로와 일어나는 감정의 종류들을 쭉 다루고 있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읽어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뭐 또 재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설명을 가한다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기억이 오래 남겠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2부 정리 17. 만일 인간의 신체가 어떤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면 인간의 정신은 신체가 그 외부의 물체의 존재 또는 현존을 배제하는 변종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될 때까지 그 물체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거 여러 번 다루었죠.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꿈속에서 자주 뵙게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뇌에 그 부모가 살아있는 것으로 계속 그 신체가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그것을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가령 시간이 아주 오래돼가 우리 신체의 세포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부모가 돌아가신 것이, 그 부모가 살아있는 것이 그 세포에 인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될 수도 있겠죠. 제2부 정리 17의 개. 인간의 신체를 한때 자극하여 변화시켰던 외부의 물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거나 현존하지 않더라도 정신은 그것들을 마치 현존하는 것처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예를 어떤 걸 들었죠? 밥 먹은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방금 식사를 했는데 이제 밥이 우리의 그 위장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밥을 먹었으니까 누가 식사를 하라고 초대를 해도 나 금방 밥 먹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밥이 계속 자기 안에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오후 1시가 되고 2시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이제 밥이 완전히 다 소화가 되어버리니까 속에 밥이 사라졌다라고 신체가 인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과거에 느꼈던 감정들, 여기서 과거는 몇 시간 전, 한두 시간 전에 느꼈던 감정들이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지금 밥 먹어서 지금 뱃속에 밥이 들어있어. 계속 그렇게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물의 심상이 과거 또는 미래의 시간의 심상과 결합되어 있지 않는 한 그것을 과거 또는 미래의 것으로 표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물의 심상은 그 자체로만 보면 그것이 과거 또는 미래의 시간에 관계되어 있던 현재에 관계되어 있던 똑같은 것이다. 즉 신체의 상태 또는 감정은 심상이 과거 또는 미래의 사물에 관한 것이든 현재 사물에 관한 것이든 같은 것이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이 과거이든 혹은 앞으로 일어날 예상이든 과거의 기억이든 동일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인용된 것은 제2부 정리 16의 개인데 우리가 외부의 물체에 대하여 가지는 관념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도 우리 신체의 상태를 보다 많이 나타낸다. 사물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사물에 대한 관념은 스피노자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외부 사물에 대한 관념과 그것이 우리 신체와 접촉했을 때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합성되어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 신체의 관념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어떤 것을 들었습니까? 배가 고파 식당에 갔는데 아직 밥이 덜 됐는데 무엇을 놓은 것을 보고 그 무가 밥인 것으로 착각하는 예를 들었죠. 왜냐하면 내 신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내 신체의 관념을 더 많이 그 무와 의 관념과 결합해서 그것이 밥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예상이므로 사실은 모두 현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감정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심상은 과거 또는 미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감정을 갖게 한다. 양식이 떨어져 배고픈 시절을 떠올릴 때 감정, 과거의 감정이죠. 또 현재 밥을 안 먹어 배가 고픈 감정. 그리고 미래에 아유 양식이 떨어지면 또 어떻게 고통을 겪나 하는 이런 생각들은 시간과 관계없이 통일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주석 보시죠. 내가 여기서 어떤 사물을 과거 또는 미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되었거나 그것으로부터 자극받아 변화될 것인 한에 있어서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극에 의해서 변화되는 경우에 대해서 과거나 미래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았거나 또 볼 것인 한에 있어서 과거나 미래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상쾌하게 했거나 상쾌하게 할 것인 한에 있어서 즉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한에 있어서 감정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조건으로서 우리가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해쳤거나 해칠 것인 한에 있어서이다. 그 말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상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긍정한다. 즉 자극하지 않으면 그 존재를 인정하지를 못하죠. 그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아예 의식조차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과를 봤을 때에 과거에 굉장히 신 그런 사과를 먹어본 기억이 혹시 있습니까? 옛날에 지금은 거의 구경하기가 힘든데 홍옥이라는 사과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홍옥을 배와 젖붙여 가지고 부사로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순홍옥은 이게 다 익어도 좀 신맛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덜 익으면 엄청나게 씁니다. 이게 아주 씌어서 입에 익으면 침이 쭉 나오고 막 도저히 먹기가 좀 거부감이 들 정도로 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그 신홍옥을 생각하니까 입에서 침이 막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그런 감정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즉 신체는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자극받아 변화되지 않는다. 이 포도나 포도는 신게 우리가 잘 안 먹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과나 자두가 신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어떤 과일을 먹거나 떠올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시들하는 그 감정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신체는 그 사물의 심상에 의하여 마치 그 사물 자체가 현존하는 것처럼 자극받아 변화된다. 그러니까 내가 금방 설명했는 것처럼 그게 지금 막 내가 입 안에 들어온 것처럼 입에서 침이 나오고 신감정이 이 신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심상에 의해서. 신자두나 더 익은 홍옥의 신맛을 머리에 떠올릴 때 과거의 기억 때문에 마치 그 과일이 입에 있는 듯한 느낌과 마찬가지로 침이 돈다는 겁니다. 자,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쉬운 사람 있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물을
미래 또는 과거의 것으로 생각하는 동안 동요하여 대개 그 사물의 결과에 대해서 의혹을 품기 때문에 사물의 유사한 심상으로부터 생기는 감정은 그렇게 확고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과를 봤을 때 저것이 홍옥이 분명하다면 아이고 이번에 입안에서 침이 돌게 되죠. 근데 저 홍옥이 맞나? 아니야, 꽃강일 거야? 아니면 부사일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본다면 아직은 신맛이 그렇게 신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사물의 결과에 대하여 보다 확실히 알 때까지는 대개 사물의 심상에 의하여 교란된다. 그러니까 침이 돌려고 하다가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심상에 의해서 신체가 교란된다는 겁니다. 감정이. 사과가 홍옥 비슷할 때에 진짜 홍옥이 맞는지 의심하기 때문에 침이 돌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강인지 부사인지 교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든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석 1을 봅시다. 방금 말한 것에 의해 우리는 희망, 공포, 안도, 절망, 환희, 낙담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자, 이러한 것들 우리가 앞에 쓴 예들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몇 가지 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희망과 공포.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죠. 희망과 공포. 물론 희망과 절망을 상반되는 것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스피노자가 설명하려는 것은 희망과 공포를 대립되는 것을 보고, 안도와 절망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한의와 낙담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우리가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피노자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희망과 공포가 대립되는데 어떻게 대립되는가 설명하고 있어요. 희망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심상으로부터 생기는 변하기 쉬운 기품이다. 자, 희망이 기품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품이라고요? 변하기 쉬운 기품이다. 왜냐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죠. 약간의 의문이 있죠. 달성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달성된다면 그것이 뭐로 바뀌는가 하면 이제 안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휴, 안심했다는 거로. 그 다음에 공포는 미래,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공포는 의심스러운 사물의 심상으로부터 생기는 변하기 쉬운 슬픔이다. 즉 공포는 간단히 말하면 변할 수 있는 슬픔이다. 왜? 공포는 미래 상태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그 의욕이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의심이 제거되고 현실화되면 비로소 그것이 절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 의심이 제거되고 현실로 실현되어 버리면 완전히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희망은 의심이 제거되면 안도가 되고 공포는 의심이 제거되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환희와 낙담은 서로 대립되는 것인데, 자, 환희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하여 의혹을 품었던 과거의 사물의 심상으로부터 생긴 기품이고, 낙담은 환희에 반대되는 슬픔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한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반짝거리는 것이 있어서 보석 같은 것이 있어서 주웠는데 이게 혹시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에이, 아닐 거야. 유리일 거야. 유리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혹시나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진짜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때 그 기쁨을 우리가 환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유리네요. 유리 아닙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순간 헤이 역시나 하면서 낙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의와 낙담이 구별이 됩니까? 자, 이제 그래서 요 8에서 배운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무엇입니까? 기쁨, 슬픔, 욕망 이 세 가지인데 모든 다른 감정들은 이 세 가지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사랑과 정오를 다루었어요. 사랑은 기쁨을 증가시키는 감정이고 정오는 슬픔을 증가시키는 감정이다. 이 두 가지 감정 상태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지금 다룬 감정은 희망과 공포를 다루었죠.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서 희망은 그 의심이 제거되어서 현실화되면 안도로 바뀌게 되고 공포는 그 의심이 제거되어서 현실로 확인이 되면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대가 확인되는 순간, 기쁨의 기대가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환이라고 하고 슬픔의 기대가 확인되는 순간 그것을 낙담이라는 감정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망과 공포, 안도와 절망, 한의와 낙담 서로 대립되는 세 가지 감정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